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쉴더스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3년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및 AI 보안 위협 전망이란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이큐스트 랩 김명주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보안 이슈 리뷰와 함께 하반기 위협 전망을 소개하고 AI와의 공존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진행에 앞서 오늘 웨비나 발표를 진행해 주실 SK 쉴더스 이큐스트 랩의 이호석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님. 오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쉴더스에서 신규 해킹 방법론이랑 그다음에 랜섬웨어 대응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큐스트의 이호석 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SK 쉴더스는 국내 사이버 보안 1위 SK 인포셋과 물리보안 대표 기업 ADT 캡스가 통합해 출범한 법인입니다. 슬로건은 안녕을 지키는 기술처럼 일상의 안심이 사회의 안전을, 나아가 내일의 지속 가능함을 이어나갈 수 있게 안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 팀을 바탕으로 최첨단 ICT 기술에 대한 연구와 사이버 보안 산업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님, SK 쉴더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큐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이큐스트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큐스트는 약자가 이제 엑스퍼트, 퀄리파이드 시큐리티 팀의 약자고요.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이제 연구 분석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전문가 그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 시스템 같은 여러 분야 해킹 분야의 이제 최신 해킹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위협을 대응하는 목적으로 2017년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보안, 언택트 시대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뭐 이런 매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보안 이슈를 선점해서 발표하고 연구 활동 공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기 전에 웨비나 진행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의 발표가 진행된 후 10분간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발표자에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품은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5분께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3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웨비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반기 보안 위협 관련된 거랑 이제 챕터 2에서는 AI 생성형 AI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보안 위협 관련된 거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주요 보안 이슈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정리하긴 했는데 월별로 이제 주요 이슈 됐었던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이제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칭이라는 중국 해커 조직이 한국 정부 부처나 이제 공공기관 타겟으로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을 선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탈취한 데이터가 54.2기가 정도에 달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공공기관 2천여 곳 그리고 30개 언론사 공격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했었던 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을 할 수 있는 SQL 맵 이런 툴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개된 지 한 10년 정도 된 예전 취약점들을 가지고 좀 공격을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1월 달에 독일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이제 블라디미르 팔란트라는 이제 개발자가 있는데 블로그에 이제 저희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취약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게재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이제 관련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제 취약점이었는데 소프트웨어마다 이제 1,0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였어서 이제 이 파급력이 조금 컸었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가상자산 VMware라는 이제 가상자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타겟팅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았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VMware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해서도 국내에서 한 941곳의
기업이나 기관 감염 사례가 좀 확인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이제 통화나 화상회의 할 때 쓰는 3CX의 데스크탑 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급망 공격을 수행을 한 정황이 좀 일어났었고 여기에 사용됐었던 툴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북한이 좀 배후에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툴 같은 경우는 일일 사용자가 1,2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좀 많이 쓰는 그런 툴인데요. 이런 툴이 3월달에 좀 이슈가 됐어서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공격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로맨스 스캠이랑 그다음에 가상자산 투자가 결합된 그런 돼지도살이라는 키워드로 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친밀감을 일단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계속 유도를 했었고요. 그 공격자가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급이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도록 계속 현혹을 시키고 투자 금액을 점차 이제 좀 확장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격자가 제작한 이제 가짜 지갑 사이트나 이제 뭐 그런 앱들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제 이체받고 연락을 중단하는 그런 수법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요 돼지도살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관련된 그 피해가 1억 1,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달 5월 달에는 블랙캣이라는 랜섬웨어가 저희 국내 식품 기업인 오사의 데이터를 1TB 탈취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블랙캣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0년도부터 이제 뭐 다크사이드, 블랙매터 뭐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계속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미국의 이제 정유사 그 해킹한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정유사가 랜섬웨어 당하다 보니까 뭐 기름을 이제 옮길 수가 없게 되고 미국에서 기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뭐 5시간씩 막 대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제 블랙캣이라는 랜섬웨어로 그룹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그룹이 이제 국내 이제 오사 식품 기업인 이제 오사를 공격을 했는데 국내 기업을 타겟팅한 게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좀 그게 화두가 됐었던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23년도 상반기에는 오래된 취약점을 악용한 랜섬웨어가 국내 기업과 기관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공급망 공격, 가상자산 공격들도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공격이네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를 좀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지금 뭐 국내 기준에서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침해 사고가 한 19%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서비스가 15% 그리고 공공 14%뭐 이렇게 뭐 이루어져 있고요. 뭐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좀 보면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금융정보 탈취 목적으로 하는 악성 코드 배포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가상자산 공격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반기에 국내 솔루션 취약점을 대상한 그런 공급망 공격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관련된 것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파이썬 그 가장 큰 레포지터리 그러니까 저장소인데 PyPI라는 그런 곳에 이제 악성 패키지를 업로드해서 공급망 공격이 이제 성공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제조업 관련된 정보 유출 시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랜섬웨어 공격도 좀 많이 일어나고 뭐 그랬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중단되면 뭐 피해가 있게 되면은 너무 이제 공장이 마비되고 이런 피해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매년 제조업 쪽에서는 뭐 타겟팅하는 그런 해커들을 많이 타겟팅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보다는 정보 유출 시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건 IAB라는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는 그런 초기 침투하는 해커들의 활동이 좀 많이 증가돼서 그런 관련된 정보 유출 시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도 뒤에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유형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 부분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이게 작년이랑 저희가 좀 매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보 유출이나 뭐 악성 코드 그리고 피싱 스캠 뭐 이런 기타 뭐 여러 가지 퍼센트는 매년 좀 비슷한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정보 유출부터 좀 살펴보면 작년에는 이제 정보 유출 관련된 거는 인포스틸러 관련돼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뭐 삼성이나 엔비디아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런 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IAB 활동으로 좀 많이 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를 했는데 IAB라는 게 이제 랜섬웨어가 원래는 그 그룹 자체가 공격을 좀 하고 공격하는 그 자체 그룹을 좀 이뤄서 좀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IAB 그룹 자체가 초기 침투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망의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 랜섬웨어 그룹에 이제 판매하고 뭐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IAB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 유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한 거는 악성 코드 감염이나 뭐 이제 제로데이 같은 이제 오래된 취약점을 이용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타겟팅한 거보다는 좀 여러 고객사의 뭐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좀 정보는 중요하지만 좀 보안이 허술한 이런 곳에 악성 코드 배포를 좀 많이 한 정황들이 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피싱 스캠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정부 뭐 이쪽에 좀 피싱 북한발 피싱 공격이 좀 많이 작년에 그쪽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챗GPT 뭐 관련해서 생성형 AI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를 좀 활용한 그런 개인을 대상한 피싱 공격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약점 동향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취약점 동향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22년도에 오래된 취약점 관련된 그런 발생 통계를 보면 60만 건 정도가 되는데 23년 이제 상반기 통계를 좀 보면 89만 건, 거의 90만 건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제 50% 정도가 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게 그 밑에서 이제 보시면 뭐 코드 익스큐션, 뭐 SQL 인젝션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뭐 새로운 위협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SQL 인젝션은 이제 뭐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취약점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보안이 허술한 곳에서 이제 정보 유출 시도가 좀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오른쪽에 좀 표를 보시면 밑에 좀 깔려 있는 그래프가 22년도 통계고 그다음 위에 있는 게 23년도 통계인데 22년도 통계는 밑에 보시면 0에 이제 수렴하는 굉장히 이제 낮게 깔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23년도는 이제 대부분 조금 높게 올라가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유행했었던 대규모 공격 사례들을 이제 좀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뭐 10개 남짓 정도 이렇게 뽑아 봤는데 10개가 22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취약점이라는 기준은 2017년도,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뭐 이렇게 좀 뭐 5, 6년 정도 지난 취약점들인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는 조금 많이 이벤트가 발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도 상반기 공격이 전년 대비 약 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네요. 그럼 하반기에도 많은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반기에도 관련된 이제 위협이나 이제 뭐 그런 공격들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상반기 위협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상반기 랜섬웨어 이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반기 랜섬웨어 이슈 관련된 것도 좀 몇 장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거는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락비잇이고요. 이전에는 뭐 콘티나 하이브 같은 그룹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하이브는 이제 잡혀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콘티 같은 경우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러시아파랑 우크라이나파가 좀 있어서 내부적인 분열이 좀 있어서 와해된 그런 조직이고 현재는 락빗이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락빗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형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그 그룹은 아니고요. 계열사라고 하는데 해커 조직, 뭐 해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해커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룹들을 파트너십을 좀 맺어서
그런 여러 가지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공격하는 그런 랜섬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 그 계열사들 중에서도 올해 이제 뭐 많은 피해를 입힌 대규모 공격을 했었던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이 대규모 공격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취약점이 있는 고객사들을 뭐 100군데, 200군데 이제 쭉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100군데, 200군데를 하나씩 다 랜섬웨어를 드랍하는 형태로 그 좀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클롭이라는 그룹도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고 애니웨어라는 이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100건 정도 이상의 대규모 공격을 수행했었던 뭐 그런 사례도 좀 있고 신규 랜섬웨어 그룹으로 보여진 이제 말라스라는 이제 랜섬웨어 그룹도 있는데 여기도 메일 서버 중에서 짐브라라는 그 메일 서버에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160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을 수행했었던 그런 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부터 대형 좀 랜섬웨어 그 그룹들, 좀 큰 그룹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타겟팅하는지를 이제 나타낸 건데 22년 상반기에는 뭐 3건, 그다음에 22년 하반기에는 뭐 5건, 뭐 올해 상반기에 6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를 많이 좀 공격했었던 그룹들 외에도 이렇게 좀 저희 나라를 많이 보고 있는 랜섬웨어를 공격하고 있는 그룹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락빗이나 뭐 클롭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보안 뉴스나 이슈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던 VM웨어 관련된 공격을 했었던 ESXi 그 이렇게 세 개의 그룹에 대해서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처음에 침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취약점은 조금씩 좀 다르고요. 내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하는 활동들은 뭐 여기 이제 AV라고 써놓긴 했는데 AV가 안티바이러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비활성화한다거나 뭐 악성 코드가 이제 뭐 나쁜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걸 이제 유효한 인증서 정상적인 인증서로 서명을 하게 되면 정상 프로그램인 척뭐 속이거나 백신에서 좀 탐지하는 걸 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효한 인증서로 서명한다거나 뭐 악성 행위를 하고 나서 로그를 삭제해서 침해 사고 분석을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그룹이 이제 데이터 몸값 뭐 랜섬웨어다 보니까 모든 그룹이 그런 건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락빗이랑 클럽 같은 경우는 다크웹에 유출한다는 빌미로 이중 협박한 사례도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돈을 2번이나 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한번 그런 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커 입장에서는 되게 쉽고 이미 해커랑 거래를 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외부에 이제 이런 정보가 유출되고 하면 저희 기업 이미지도 타격이 좀 크게 되고 이미 지금 그 돈을 지불한 거에 대한 이제 좀 보상을 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중 협박, 삼중 협박은 좀 더 해커한테 쉽게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핏이랑 클럽도 그런 형태로 좀 이중 협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IAB 관련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IA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기 침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브로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랜섬웨어 그룹들과 그런 그 초기 해킹하는 그런 그 해커들이 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쭉 여러 가지 이제 해킹 사이트들을 해킹해서 뭐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그런 취약점들을 쭉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랜섬웨어 그룹에 이제 판매하는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 그룹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그런 게 이제 IAB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위에는 이제 직접 이제 계열사들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거까지 하는 그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피해자한테 가상자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상자산까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락빗이라고 하면 락빗 총책이 있거든요. 그 총책한테 돈을 이제 넘겨주는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이고요. 밑에는 이제 공격자 개인이 하는 건데
그 랜섬웨어 그룹이 이제 공격자한테 위탁을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자는 IBM한테 똑같이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사게 돼서 해킹을 하고 나서 그 정보를 다 이제 주게 되면 그 락빗 같은 그런 총책이 협상을 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 총책이 다시 이제 공격자한테 수익을 뭐 배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락빗 같은 그런 랜섬웨어 그룹은 뭘 하냐? 뭐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뭐 그리고 랜섬웨어 개발, 뭐 이런 랜섬웨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거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하면 PM 역할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PM 전반적인 총책 역할을 좀 맡아서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 한 해 발생한 보안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확장된 공급망 공격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작년에도 사실 공급망 공격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올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제 1차로는 공급망 공격을 통해서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뭐 감염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협력사 직원, 비사 직원이죠. 그 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이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고 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자기 비사에 있는 망에도 이제 퍼뜨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공급망 공격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2차 공급망까지 같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례,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이 올해 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었는데, B사에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전 세계 한 60만 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이용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파급력이 좀 컸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건데, 하드웨어도 올해 상반기에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완성품이 뭐 저희가 핸드폰 같은 그런 완성품 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품 공장을 좀 매수를 해서 스파이 칩을 삽입하는 그런 하드웨어 공방 공격 사례인데요. 위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북한이 3CX 관련된 그런 사고 사례 시나리오인데, 거기 공격했을 때에도 중국의 뭐 화웨이나 ZT 뭐 그런 5G 통신 장비에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웨어 해킹이나 공급망 공격이 자꾸 뭐 지금 올해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자꾸 일어나는 거는 그 하드웨어 칩 안에 그 칩 말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연산하는 칩들을 같이 넣어놓고 그걸 한 번에 이제 실링을 하게 되면 어떤 거가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인지 악성 행위를 하는지 어떤 게 연산을 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뜯게 되면은 이제 뭐 안에 로직을 이제 분석하기 어렵게 뭐 망가뜨리게 된다거나 그런 방어책을 넣게 되면은 분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검수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공급망 공격도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인증정보 탈취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증정보,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모닉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니모닉이 뭐냐면 가상자산도 저희가 뭐 지갑 주소도 있고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처럼 이 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뭐 저희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뭐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니모닉이라는 걸 쓰는데, 니모닉 안에는 뭐 단어로 된 영어 단어 오른쪽에 보시면 니모닉의 이제 예시를 지금 좀 써놨거든요. 영어 단어로 된 12개 정도의 단어를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구할 때 내 지갑 주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12개 단어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복구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구할 때 쓰는 거를 이제 니모닉이라고 뭐 보통 이제 칭하는데, 이 니모닉을 저장하는 곳이 제 개인 PC에 저장할 수도 있고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서 그린 시나리오는 내가 이제 PC에 저장했을 때
뭐 탈취당하는 시나리오, 밑에는 서버에 이제 저장돼서 탈취되는 시나리오인데 결국에는 뭐 피싱 사이트를 접속해서 내 개인 PC에 있는 정보가 탈취되던 뭐 혹은 서버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뭐 그런 정보가 탈취되던 서버의 그 저장소 말고도 이게 로그 서버에 또 저장되다 내가 니모닉을 진짜로 복구하려고 하다가 로그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로그 정보에서 획득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올해 이제 상반기 그런 탈취 시나리오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관련된 피해가 이제 80억 원이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 상반기도 꽤 많은 공격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플래시론 공격 사례인데요.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플래시론이 먼저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 건데요. 플래시론이라는 것 자체가 플래시가 이제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른 시간을 얘기하고 론은 대출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출 받는 거를 플래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래시론의 장점은 보통은 저희가 그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 플래시론을 일단 왜 쓰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거래소마다 시세가 좀 달라요. 어떤 거래소에서는 뭐 A 코인이 좀 싸고 어떤 좀 비싸고 그래서 이런 그 코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개의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가상자산을 빌리면 그 거래가 뭐 15초라고 가정하면 15초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고 15초를 대출을 굉장히 짧은 시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담보가 없습니다. 무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제 플래시론이 아니라고 하면 대출 받을 때 수수료를 한번 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때 한번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A 거래소에서 좀 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그다음 B 거래소에서 한번 팔고 그다음에 다시 상환하면 이제 4번 정도의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플래시론 같은 경우는 15초밖에 안 빌리기 때문에 무담보고 그다음에 이게 한 개의 컨트랙트, 한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번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많이 디파이 시장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나왔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었던 시나리오가 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기서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오일러 파이낸스라는 그런 거래소에서 이제 해킹을 한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4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받은 돈이 4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주택 가격이 4억이고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은행에서 받은 것도 4억이에요. 그래서 담보가 있고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담보랑 대출이 있는데 똑같이 4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갑자기 주택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집값은 3억인데 대출을 4억을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집을 팔아도 3억밖에 안 되니까 손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플래시론 공격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대출 금액이 더 크게 이제 대출금보다 담보보다 대출 금액을 더 크게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정상적인 기능인데 담보보다 대출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 대출 할인을 대폭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억을 이제 제가 이제 대출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그 4억을 이제 한 2억 5천까지 막 깎아주거든요. 그 깎아주는 거를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또 아까는 이제 대출 금액이 더 많았는데 이제 대출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됐죠. 그런 차익을 통해서 이제 악용하고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함에 있어서 이제 좀 빠르게 여러 번 하고 해서 이제 이걸 돈을 좀 많이 취득한 그런 사례거든요. 요거를 이제 장표를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왼쪽 밑에서 보이는 게 이제 에이브라는 거래소고 거기서 일단 플래시론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이제 오일러 파이낸스라는 데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오일러 파이낸스에서 뭐 그런 악의적인 금액을 취득한 그런 사례인데 4억을 받게 되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계속 이제 변하는 값을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4억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전환을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담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대출 금액이거든요. 4억씩 이제 받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해서 1억 담보 4억 중에서 1억을 그냥 강제로 시켜 버립니다. 원래는 그렇게 기부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3억으로 강제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담보는 3억으로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4억이 2억 5천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게 뭐 어쨌든 이거를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벤트처럼 이제 그 할인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차익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0.5억을 가지고 이제 오일러한테 판매를 해서 그 자기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행한 거를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한 2,5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돈의 피해를 입게 돼서 이거 관련돼서 누가 이제 공격을 수행했는지 컨트랙트도 추적을 하고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지갑주도 추적하고 이래서 이제 좀 그 공격자를 잡으려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모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공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회수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공개를 하다 보니까 공격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자를 추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공격자가 이제 연락을 했고 한 공격했었던 90% 정도의 자산은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으로 이제 전송된 정황을 좀 살펴봤고 그 정황이 좀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수를 못하고 나머지 90%만 지금 회수한 상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배후에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플래시룸 공격은 올 한 해 발생한 가상자산 피해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인 약 2,5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대응 이제 보안 위협이랑 이제 전망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를 좀 정리하는 장표를 좀 먼저 가져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서 보안 이슈 다 설명드렸었던 거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랜섬웨어가 이제 대규모 공격으로 이제 이런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공격 유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공격부터 시작해서 IAB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좀 늘어났고 이게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전망을 좀 해봤는데 상반기에 있었던 위협 전망이 올해 상반기부터 좀 바뀌었었던 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상반기 위협에서 좀 말씀 안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피싱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피싱이 이제 뭐 생성형 AI에 따라서 조금 더 뭐 고도화되고 발전됐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 요새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랑 연계돼서 이제 피싱 공격을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어요. 딥페이크는 뭐냐면 이제 딥보이스라고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뭐 혹은 자기 뭐 음성 같은 정보를 5초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서 피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집에 있는 아기 목소리를 따서 5초 정도를 가지고 뭐 그런 이제 피싱 같은 관련된 얘기를 한다거나 동영상을 보내서 나 이렇게 좀 인질로 잡고 있어. 그래서 얼굴까지 모방하고 목소리까지 모방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해커가 이제 동영상을 뭐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이제 좀 고도화된 피싱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공격 수법도 좀 진화하고 뭐 정교해지고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하반기에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대응 전략 관련해서도 뭐 일단은 뭐 기업 구성원 그리고 카라 그다음에 SK 시더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장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개인 구성원이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피싱 관련된 게 요새 좀 많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SMS 수신 열람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규모 공격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신 패치보다는 오래된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상태의 공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업데이트 혹은 저희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안 하면은 해킹 당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최신 보안 업데이트는 켜시고 보안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카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리아 안티 랜섬웨어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그 랜섬웨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내 유기체, 유관된 협의체 뭐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뭐 일주일에 한 건 이상 들어올 정도로 좀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하고 계신 보안도 중요하지만 랜섬웨어에 특화된 그런 보안 솔루션이나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문의 주시면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SK 실더스가 잘하는 거, 뭐 저희가 뭐 컨설팅이나 모이킹 관제 당연히 이제 뭐 제공드릴 수 있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나 최신 보안 트렌드나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순 모이킹 뭐이 아니라 가상자산 모이킹 관련된 그런 위협들을 연구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해킹 랜섬웨어 피해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고들을 저희가 이제 매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시값은 뭔지, 뭐 어느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지, 어느 IP랑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최신 위협 지표들을 저희가 다 침해 지표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해킹됐었던 그런 침해 지표를 가지고 다른 고객사에서는 뭐 실제 해킹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E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DR을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EDR을 이제 그 침해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침해 지표를 가지고 그걸 매니지먼트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저희는 이제 통합해서 MDR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저희가 요새 얻고 있는 침해 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랑도 이제 민간 협력으로 많은 정보들을 좀 주고받고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런 MDR에 좀 잘 녹아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장에서는 상반기 보안 이슈 리뷰와 함께 23년도 하반기 보안 위협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2장을 진행할 순서인데요. 올해는 챗GPT 열풍이었죠. 이 퀘스트에서도 관련된 진행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과 전망을 살펴보고, 이 퀘스트가 제시하는 안전한 AI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챕터 2에서는 이제 그 생성형 AI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 챗GPT 관련된 뭐 이슈가 워낙 컸었죠.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사이버 위협이나 뭐 기사로도 엄청 많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뭐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드리고, 특히 이제 해킹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는 뭐 저희가 뭐 많이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사실 195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그 50년도부터 이제 논문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기계 학습하는 것까지 다양한 이제 변화랑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제일 화두가 됐었던 건 챗GPT 3.5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3.5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 그 성능 지표로 쓰이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는 파라미터거든요. 오른쪽 표에. 3.5 버전이 이제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었고, 챗GPT 4가 이제 유료기는 한데 1조 개 정도의 그런 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0억 개만 돼도 사실 굉장히 사람이 대답하는 것 정도의 답변을 해줘서 이제 화두가 됐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구글에서는 이제 바드 같은 걸 이제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 어느 정도 런칭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거는 화웨이라는 중국의 이제 기업도 파라미터 1조 개에 달하는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제 AI 관련된 이제 관심도 많고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조금 뭐 스킵하고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한두 키워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GPT가 이제 사람이 하는 걸 대체하는 형태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GPT가 라디오 PD나 DJ를 대신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 들어온 거를 읽고 사연에 맞는 노래,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는 날씨에 맞는 노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추천해서 2시간 동안 혼자 방송하는 것도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GPT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뭐 고객 서비스나 뭐 고객 관리, 뭐 재고 관리 이런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GPT가 좀 많이 뭐 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매체에서 시장 규모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AI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보안 위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I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AI 문제점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생성형 AI 한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로 좀 많이 쓰죠. 할루시네이션이 원래는 환영, 뭐 환청, 뭐 환각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생성형 AI에서는 그 답변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례를 좀 살펴보면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 중국의 이황이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그런 원인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추론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게 생성형 AI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어떤 배열로 있을 때 내가 이런 답변을 해주면 통계적으로 좋아하더라. 이거를 그냥 내뱉어주는 그냥 AI, 그냥 통계에 관련돼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이 단어의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해서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답변을 해줘야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없어서 사실 딱 학습된 거 외에는 답변을 못 해주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같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단점이, 한계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토큰 길이 제한입니다. 토큰은 이제 챗GPT 3.5 기준으로 4,000 토큰의 이제 제한이 있는데, 이제 영문자로 계산을 하면 한 3,000 글자 정도가 되고요. 한글로 이제 보게 되면 한 2,000 글자 제한이 있는데, 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긴 질문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압축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점점 그 원래 저희가 이제 질문했었던 거나 이제 요청했었던 질문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답변도 좀 엉터리로 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실무나 다른 이제 전문적으로 쓰려고 하게 되면 이 3천 글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뭐 3천 글자 안에 다 짜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3천 글자 안에서 또 다른 3천 글자를 보고 이제 계속 추적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토큰 수 길이 제한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제약사항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성 제어 같은 경우는, 그 일관성 결여 같은 경우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더라도 답변이 똑같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생성형 AI의 한계성이고, 이거는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문제점, AI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는 이제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랑 AI 서비스에 관련된 위협,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AI 서비스,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 사실 그 공격을 저희가 랜섬웨어처럼 뭔가 공격을 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다른 행위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AI를 망가뜨리는 짓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설명을 해서 제가 마무리 멘트 한번 다시 할 건데, 일단 회피 공격 같은 경우는
AI 그 서비스에다가 입력 데이터에 사람인 인지 불가능한 노이즈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펭귄 이미지인데 펭귄 이미지에다가 노이즈 데이터, 사람은 안 보이는 노이즈 데이터를 추가해서 강아지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예시를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잘못 나올 수 있게, 잘못 나오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제 회피 공격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 공격인데, 기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제 복사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스팸 메일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팸인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해당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스팸 메일 탐지를 우회하는 그런 그 AI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다른 데 쓰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론 공격. 추론 공격은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질의를 해서 생성된 결과를 이제 뭐 학습해 갖고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를 이제 추론하거나 탈취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챗봇 서비스에 학습돼 있었던 뭐 실제 이름이나 주소 혹은 개인 정보를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면 이제 좀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중요 정보나 기업 데이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추론 공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독 공격 관련된 건데요. 악의적인 이제 조작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 모델을 좀 오염시키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걔는 고양이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걔는 고양이가 맞다 이런 답변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좀 망가뜨리는 그런 공격을 말하는데요. 중독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서비스 중에서 테이라는 AI 챗봇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채팅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입력한 그런 욕설이나 편향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학습이 되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챗봇 서비스가 결국에는 사용자한테도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결국 운영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중독 공격 사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AI 서비스 위협 관련된 거는 크게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생성 관련된 거는 그 챗봇 서비스가 악성 코드 자체를 다 생성해 준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 되고요. 그 기존에 생성되어 있었던 머레어나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를 백신 우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뭐 이런 추가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에 좀 악용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크웹이나 이제 악성 커뮤니티 통해서 이런 악성 코드 생성하는 거나 고도하는 방법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거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딥보이스 관련돼서 이제 5초 정도의 음성만 있어도 목소리를 복제할 수가 있어서 합성된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보이스 피싱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문제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용 시 AI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지나친 의존을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AI 보안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AI 문제점을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윤리적인 침해 부분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이용해서 이제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그런 이미지나 영상 뭐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도 다수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향된 학습 데이터로 인해서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 등의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AI 관련된 소송 건수가 2018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윤리 관련된 침해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AI의 보안 위협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적인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국내 AI 규제 현황 관련된 것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국가별 규제 현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초록색이 규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노란색 세모는 검토 중인 거, 빨간색 X는 규제가 없는 건데 중국이 그래도 좀 가장 많은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존재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뭐 가장 적은 거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아래 별도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인공지능 책임 법안이 올해 3월에 국회에 제출됐었고요. 5월에는 소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주요 이슈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는 각 나라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뭐 정보 주체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뭐 유럽에는 GDPR이라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 이제 나라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AI 학습할 때 정보 보유자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런 필요성을 검토하는 뭐 그런 건데요. 다른 국가들은 다 이제 그 보유자의 원래 이제 원작자의 허가를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영리나 비영리 구분 없이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서비스 사용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의 챗GPT 서버가 한번 상반기에 해킹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 내역,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그 물어봤었던 채팅 내역이랑 원래 GPT 3.5에서도 답을 좀 빠르게 받고 싶다. 그리고 GPT-4도 이제 유료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이제 좀 했었는데 그런 카드 결제 정보가 같이 유출이 됐었거든요. 채팅 내역이랑. 그래서 그게 유출됨에 따라서 GDPR 이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탈리아에서 국가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한 적이 있어요. 3월에 이제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차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쯤에 오픈 AI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다시 이제 차단이 풀리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인 거 오른쪽에 좀 설명 이제 적어놨는데 생성형 AI가 이제 어린애들도 쉽게 접근해서 뭐 게임 해킹해줘 이런 것처럼 악의적인 행위를 남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위협 수준별 분류나 고위험 시스템을 정의하는 그런 AI 등급 분류에 대한 정의나 법안도 빠른 시일 내로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및 검토 시행을 하고 있네요. 국내 이와 같은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큐스트에서 진행한 보안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방안이 있죠.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앞서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뭐 개요나 뭐 이게 어떻게 됐었는지 원리만 분석한 게 아니고 실제 저희는 이큐스는 해킹 조직이기 때문에 해킹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네 가지, 뭐첫 번째는 코드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 해킹,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그다음 시나리오 뭐 이렇게 한 총 4개 정도로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안전한 코딩 여부를 확인하는 시큐어 코딩 분야인데요. 수준은 한 50% 수준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한 준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자체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언어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변수가 적기 때문에 그 코딩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에서 활용도가 좀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물론 이렇게 규칙적이긴 하지만 사람의 손을 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큐어 코딩이라는 게 안전하게 코딩을 하는 건데 배송비를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이제 체크해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이런 체크하는 로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각해내고 해킹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배송비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제 원래 내가 사려는 물품이랑 합쳐져서 금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배송비를 이제 마이너스 체크를 하는 그런 로직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AI가 판단을 하지를 못해서 저희 해킹 쪽에서는 뭐 파라미터 변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켜 코딩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는 쓸만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바일 해킹 분야인데 모바일 저희가 점검 항목 중에서 모바일 대민 서비스 점검 항목 한 20개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의 점검 항목에서 활용이 가능했었고요. 간단한 이제 메모리 분석이나 해킹 스마트폰이 해킹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루팅 탐지 그리고 간단한 이제 설정 값들을 이용해서 이게 취약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에는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모바일 해킹 분야 특성상 이게 실시간으로 동작 상황을 분석하면서 점검해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긴 코드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로직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 좀 낮은 그런 분석 능력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분야인데 이 4개 저희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낮은 한 20% 수준으로 미흡한 성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악성 코드를 백신하게 탐지하지 못하게 코드를 추가해줘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용은 가능했는데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악성 코드 자체를 분석하는 거라서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하려면 이제 어셈블리어라는 이제 기계어랑 유사한 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챗GPT 자체가 뭔가 CPU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연산 능력이 이제 부족한 뭐 생성형 AI 특성상 메모리 주소 계산이나 코드 동작 분석 같은 게 좀 어려웠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 길이 제한이 있어서 작은 단위의 뭐 조각조각의 로직들은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상 실무에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모이킹 네 번째 분야인데요. 시나리오 모이킹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 특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해킹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실행해야 될 명령 스크립트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 실행된 결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응답각들을 이제 다시 넣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 공격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듯이 시나리오 해킹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예 해킹을 모르는 사람이 쓰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격 스크립트나 공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초급 정도의 해커가 돼야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뭐 대답을 받아서 다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초급이 썼을 때는 중급이나 고급 정도의 답변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아예 해킹을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 한 60%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에는 이제 뭐 AI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AI가 이것도 되나? 챗GPT 요거 물어보면 대답해 주나? 요 정도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뭐 1년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축적돼 있었던 게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좀 수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이제 AI 모델이 토큰수 같은 제한이 조금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기술적 한계가 해결된다고 하면 정확도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 서비스가 다양한 보안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안전한 AI 사용을 할 수 있도록 SK 쉴더스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안전한 AI 활용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장표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용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해야 될 거, 개발자 해야 될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해야 될 거는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AI 한계점 결과물에 대한 이제 사실 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답변한 그런 답변들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하면서 그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다른 사용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뭐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올해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상반기에는 S사에서 이제 중요 정보를 기입을 해서 기업 정보가 유출돼서 이제 챗GPT 뭐 다 차단하고 뭐 이랬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용 지침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있는 AI 지금 오픈되어 있는 AI
그 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연계해서 자연어 처리하는 모델, 해킹에 특화된 모델, 뭐 이거에 특화된 모델 이런 걸 잘 조합하면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해서 오히려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해서 다른 이제 솔루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시큐리티 코파일럿 관련된 뭐 그런 것도 내년에 이제 좀 출범할 예정이고 뭐 이런 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좀 어떤가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이제 AI에 특화된 시큐어 코딩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 또 있어요. 차등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감한 AI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를 난독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킹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AI 뭐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개인정보를 좀 사용할 때는 이런 차등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AI 특화된 시큐어 코딩 같은 걸 적용해서 가명 처리나 암호화 기법을 좀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AI 사용 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AI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로써 발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담담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보안 위협으로 전망한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공격 유형은 무엇일까요? 주의해야 될 공격이 뭐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대세가 사실 랜섬웨어이고 그 랜섬웨어 중에서도 정보 유출이라서 그 일단 대규모 공격에 대한 저 방어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그 관련된 좀 보안 솔루션이나 장비들을 좀 많이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타겟이 되는 기업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 회사의 그 중요 정보는 다루지만 이제 뭐 회사는 조금 적은 중소규모의 1차 협력사 뭐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그 계열사 뭐 이 회사의 본사가 있고 그 옆에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아무래도 보안이 조금 취약하지만 정보는 또 중요한 정보를 또 많이 다루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그런 부분에 고객사들이 많은 피해를 좀 입고 있어서 그런 피해를 좀 많이 보강을 하는 본사 차원에서 그런 계열사나 협력사에 대한 보강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플래시로 공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들어봤었는데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된 해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가상자산은 사실 뭐 작년에도 저희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가증권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증권사나 뭐 이런 거를 해킹하기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오딧 받은 거에 대한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고 초기 공격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좀 많아서 가상자산 된 공격은 하반기에도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성형 AI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이버 사실 전문가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뭐 그 직업을 잃을 정도로 뭔가 위협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제 AI가 잘하는 부분이랑 보안 전문가가 잘하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AI가 하는 활동 영역이나 뭐 활용 역량이 좀 늘어날 거긴 한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보안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보조 수단으로 쓴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상향 평준화된 그런 보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보안 전문가 분들도 사실 AI 너무 의존하지 않고 원래 원리나 핵심을 좀 탐구하는 그런 행위를 좀 한다고 하면 보안 전문가는 향후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방어 중 어떤 영역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생성형 AI라는 게 뭐 챗GPT로 예를 들면 뭐 챗GPT에서 저희가 공격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안 해줘요. 근데 보안이나 방어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좀 답변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좀 이로운 좀 좋은 목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좀 크고 공격 관련된 거는 계속 이제 차단을 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방어 쪽에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고 방어 쪽에 포커싱이 돼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담당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담당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진행 소감 겸 이제 좀 정리하는 멘트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상반기 보안 위협이랑 생성형 AI 위협까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이슈됐었던 좀 많이 바뀌었었던 부분들을 되짚어 봤는데요. 랜섬웨어 분야에서는 뭐 IAB 그리고 주요 해킹 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그리고 생성형 AI는 아직 쓸만하지만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보조 수단으로는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최신 보안 위협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큐스가 이제 요거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웨비나를 매달 이런 보안 위협들을 분석해서 매거진 형태로 이제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시더스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발표 관련된 자료도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12월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 쉴더스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가 분석한 2023년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및 보안 위협 전망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 쉴더스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